지금부터 이제 동사편을 시작을 할 건데 강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목이 쉬려고 그러지? 동사의 종류를 구분하는 건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별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학문적으로 분류한다라고 할 때는 저 사람들이 왜 분류하는가라는 걸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실은 학문적으로 분류를 해서 규정을 잘 정해두고 그냥 활용의 양태를 연구하고 활용의 방법을 정해둬야 사람들의 언어 사용의 규칙이 통일이 되겠죠. 그래야 그 원활하게 그 언어 사용들을 서로 합의하고 그다음에 엉뚱한 방식으로 언어가 엉망진창이 되지 않고 의사소통을 통일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학자들의 이 노력은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재미없고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얘네들이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건 이 사람들이 할 일이지 우리는 이런 걸 굳이 따지고 분류하고 그럴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죠? 우리는 그 사람들이 분류해 놓은 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잘 활용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집안에 바퀴벌레 나타나면 뭐 하면 되죠? 잡으면 되죠. 우리가 그게 일본 바퀴인지 미국 바퀴인지를 구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세스코 아저씨들은 구별해야죠. 이 집에 출몰한 바퀴가 미국 바퀴인지 일본 바퀴인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유혹하는 먹이가 달라지거든요. 그 처먹는 종류들이 달라서 약을 다르게 씁니다. 그 다음에 옆집 바퀴도 만약에 표본 추출이 가능하다면 걔하고도 비교해서 뭐 대처를 해야 된대요.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잡으면 되지 그걸 굳이 생포해서 이게 미국 바퀴인지 일본 바퀴인지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일단 잡아 죽이든지 아니면 비명을 지른 다음에 세스코에 전화를 하면 되죠. 월 8만 원씩 내고 소독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 건데 대신에 이제 그 전문가들은 그걸 분류를 해서 분류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동사를 분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의미한 분류를 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A로 시작하는 단어, B로 시작하는 단어 이렇게 Z로 시작하는 단어까지 26개로 분류를 하면 그거 아마 단어장 만드는 데 말고는 쓸데가 없을 거예요. 우리 언어 사용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사를 이런 저런 식으로 분류를 내두는 건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자 저도 이렇게 수험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학교 교과를 벗어나는 내용은 못 하겠는데 그래도 하나는 알아뒀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책이 없어요. 책이 없어요.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의 분류는 영어에서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이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를 분류하는 걸 잘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한국어는 이걸 잘 구별하지 않아요. 근데 영어는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가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는 동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옷을 입다라는 말은 한국말에 입다라는 말은 입는다라는 동작과 그 다음에 입고 있다라는 상태를 두 가지를 다 나타낼 수 있지만 영어는 wear이라는 동사는 옷을 입는다라는 동작만 거꾸로 했어요. wear이라는 put on이라는 말은 옷을 입는다라는 동작만 나타내고 wear이라는 동사는 입고 있다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만 쓰여요. 무슨 얘기인지 되셨죠?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만 씁니다. 그렇게 구별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에서 상태 동사는 뭐가 잘 안 되냐면 진행형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법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태이니까. 그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주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돼서 한국말이 꼬였어요. 진행형을 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살짝 들어만 두세요. 동작 상태로 이렇게 나눴을 때는요. 이 동작은 반복이 가능한 반복 가능 중단 가능한 동사를 보통 동작 동사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상태 동사는 당연히 반복 불가능, 중단 불가능인 거죠. 그래서 얘는 동전의 양면 같은 동사가 되는 겁니다. 이거이든 아니든. 근데 영어는 얘를 구별했을 때 뭐가 아주 좋으냐면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는 뭘로 쓰지 않냐면 진행형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동작과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요. 조동사의 활용이나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여러분이 저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내용을 벗어나기 때문에 하지 않을 건데 벗어난다기보다 이제 학교에서 안 배우니까. 근데 여러분은 나중에 영어에서 동작과 상태를 자꾸 구별해 보려고 하는 건 되게 좀 도움이 돼요. 먹다라는 말은 동작이에요, 상태예요?
먹다가 중단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그냥 여러 번 반복해서 먹을 수도 있죠. 가르치다라는 말은요. 가르치다라는 말은 동작이죠. 사랑하다라는 말은요. 상태예요. 에이, 사랑을 하다 말았다 이러나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는데, 사랑하다라는 이런 말은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감정이나, 그 다음에 또는 내가 책 한 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동작이에요, 상태예요? 예, 우리말은 주로 이걸 나에게 책이 있다라는 말로 쓰죠. 우리가 사실은 have 동사를 너무 쓰면서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막 이제 편하게 한국말의 변화를 영어가 끼치고 있는 거거든요. 편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있다라는 말로 쓰죠.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 않고 나 돈 있어라고 하잖아요. 이 있다라는 말은 있다 없다가 되는 거니까 걔도 동작이 아니라 뭘 나타내는 말이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되는 겁니다. 동작과 상태는 이렇게 구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love라는 동사는 사랑하다에서 진행형이 안 되는데 맥도날드는요. I'm loving it이라고 진행을 시켜버리죠. 그쵸? 그때 그러면 love는 뭐겠어요? 사랑하다가 아닌 거예요. 그게 나는 지금 맥도날드를 사랑하는 중이겠어요? 아니겠죠. 그때 love는 뭐가 되는 거겠어요? 즐겨 먹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m loving it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을 때, 뭐 깊이라기보다 이렇게 조금 교과서를 조금 떠난 공부를 하고 싶을 때 동작과 상태에 관해서는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동사의 종류에서 가장 흔한 구별이 여러분도 많이 배워보셨겠지만 영어의 동사를 구별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 뭐하고 뭐를 구별하는 거냐면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하는 걸 겁니다. 이거 말고도 영어의 동사를 구별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동사의 종류들도 많을 거고 우리는 그 중에서 지금 동사의 종류를 배울 거거든요. 마지막에 배울 특수동사는 우리가 마지막에 특수동사라는 거 배울 건데 걔네들은 전부 다 타동사예요. 근데 동사는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고 저렇게도 분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가장 흔한 기본적인 분류 방식이 보통 자동사와 타동사를 분류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자동사와 타동사는 뚜렷한 차이가 뭐예요? 자동사는 뭐가 있고 얘는 목적어가 없는 거죠. 목적어가 없고 얘는 목적어가 있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분류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동사가 나타났을 때 이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아는 게 좋겠다, 그죠? 왜냐하면 자동사는 그래요. 명사를 붙이지 않고 명사를 쓰고 싶으면 뭘 쓰고 쓸까요? 우리는 여러분 관계부사할 때 자동사면 동사가 문장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명사를 쓰려면 뭘 놓고 써야 되는 거죠? 전치사를 놓고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타동사는 전치사를 놓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동사를 외울 때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발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좀 구별해서 외우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영어는요. 자동사로도 타동사로도 쓰는 동사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동사를 외울 때 뭘 붙여서? 뒤에 명사가 따라 나오거든 명사를 붙여서 외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동사이면 뒤에 또 목적어가 없이 얘는 형용사가 붙거나 또는 뭐 문장이 되면 그럴 경우에는 같이 붙여서 익혀버리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단어를 외울 때 자타동사 양쪽으로 많이 쓰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 그럼 자타동사의 용법 중에서 이 자동사 중에 중요한 건 우리 수동태 가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사는 수동태로 쓸 수 없다라는 놈이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수동태 안 되겠죠? 왜냐하면 목적어가 앞에 나와서 뭐가 돼야 되니까? 주어가 돼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얘는 수동태로 만들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자동사, 타동사 공부할 때 여러분 하나 조심하실 건 자동사, 타동사하고 능동, 수동하고 다른 건데 이거 헷갈리는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그것도 수동 가서 합시다. 같이 수동 가서. 예를 들어 우리말에 팔리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얘 무조건 수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팔리다라는 말은 타동사의 수동형인 be sold라는 형태로도 쓸 수 있지만 그냥 자동사의 능동형인 sell로도 쓸 수 있어요. 자타동사하고 능동수동은 개념 자체가 다른 건데 얘네들하고 다른 게 얘네들은 동사를 beD형으로 바꾸거나 그 말이 또 괜히 더 헷갈리게 하겠다. 우리말에 이렇게 이기류 구출하는 말을 붙여서
수동을 만드는 바람에 저게 영어하고 모양이 다른데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수동태 가서 다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만 주의를 하시냐면 앞으로는 기왕이면 영어 단어 외울 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좀 구별하고 외우자. 그 다음에 우리말이 이익일이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전부 다 타동사의 수동인 것은 아니다. sell이라는 동사는 자동사인데 팔리다라는 뜻을 그냥 갖고 있어요. 걔는 팔다의 수동이 아니라 팔리다라는 자동사인 거거든요. 그 수동태 가서 다시 자세하게 할게요. 그래서 자타동사를 조금 나누어서 익히는 게 좋겠다라는 것만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그래서 먼저 그럼 자타동사를 익힐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겠군요. 처음에 여러분 교재로는 10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타동사로만 알기 쉬운 자동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구별하기는 대단히 쉬워요. 구별하기는 왜냐면 자동사는 뒤에 뭐가 없을 거고 목적어가 없을 거고 타동사는 뒤에 명사가 있을 거니까 구별하기는 되게 쉬운데 예를 들어 거기 첫 번째 예로 뭐가 나와 있죠? count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뭐로만 기억을 해요? 수를 세다라는 타동사로만 생각을 하죠. 타동사를 BT라고 표기합니다. 어떤 수를 세다라는 이런 뜻도 있지만 얘가 it counts라고 끝나버리면 그러면 그건 타동사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는 자동사가 되면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얘는 중요하다라는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뭐 matter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matter 같은 경우도 거기 없나? matter도 자타동사로 다 쓰는데 얘도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통은 자타동사로 쓰면 타동사일 때와 자동사일 때 뜻이 비슷한데 거의 같은데 하나는 자동사의 용법 하나는 타동사의 용법으로 쓰이는 건데 이렇게 가끔씩 work가 타동사로 쓰면 일을 하다라는 이런 말이 됐다가 자동사로 쓰면 뭐가 되는 경우가 있냐면 작동하다, 작용하다, 효과가 있다라는 이런 뜻으로 쓰이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자타동사의 뜻이 확연하게 다를 때 자타동사의 뜻이 확연하게 다를 때 얘네들을 좀 구별해서 익혀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죠. 실은 쟤도 한 발 더 들어가면 얘도 한 발 더 들어가면 사실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포함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수를 센다는 건 하나 둘 셋 넷 할 때 이게 빠뜨리고 가면 안 될 만치 의미를 가진다. 그건 계산에 넣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그렇게 따지고 가면 더 어려울 수도 있으니 그냥 이렇게 자동사와 타동사일 때 뜻이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장을 보다가 영어 문장을 보다가 이렇게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약을 처방받아서 하면서 이거 먹으면 나을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it will work 이런 말을 보면 그럼 이 work가 자동사군요. 그럼 사전을 찾아보고 work가 효과가 있다, 작동하다라는 약이 작동하니까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1번, 2번 뜻을 나누지 마시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아요. work가 작용하다, 작동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면 자동사인데 약이면 효과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해석을 내두면 나중에 it doesn't work라고 보면 그거 효과 없어. 그거 안 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군요. 이렇게 자타동사를 이렇게 보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동사의 용법하고 다를 때 나타나면 좀 정확하게 좀 익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있는 단어 뜻 불러드리는 건 제 일이 아니니 그건 제 일이 아니니 설명만 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익혀가세요. 자,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 이거 조금 문제 있는 자동사들인데 보세요. 여러분 그 believe라는 동사는요. believe라는 동사는 믿다죠. 타동사로 쓰면 믿다가 되는데 자동사로 써도 믿다가 돼요. 근데 얘는 자동사로 쓰면 한번 물어볼게요. 믿다는 타동사예요? 자동사예요? 타동사잖아요. 근데 얘는 자동사도 된대요. 이거 왕짜증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자동사도 될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자동사로 쓰일 때는 believe in 이라고 쓰고 여기 뭐 somebody, something 이런 것들을 써서 이렇게 썼으니 전치사가 붙은 거 보니 자동사 맞다 그죠? 전치사가 붙은 거 보니 자동사가 맞죠? 이럴 경우에 자 이렇게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릴게요. 학자들 중에는 뭐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냐면 이게 왜 자동사니? 얘는 자동사가 아니라 동사 플러스 전치사로 붙어 있는 타동사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더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학자들이 논쟁에 끼어들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런 실력도 안 되는데 그냥 내가 하는 생각은 맞아. 이건 believe in은 그냥 이렇게 생겨먹었다고 이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이거 go to하고 다른 거예요. 얘는 자동사 맞아요. 어디로 간다라는 말이니까 go forward 되고 막 변하잖아요. 내용에 따라서 go into도 될 수 있고 전치사가 막 변하지만 believe for, believe to라는 건 없거든요. 얘는 항상 뭐만 붙는 거냐면 얘만 붙으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얘만 붙으니까 얘 없이 못 쓰는 말이니까 오히려 얘는 believe와 in이 붙어서 하나의 동사가 되었다고 보아야 되지 않니? 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나는 그냥 believe하고 believe in을 따로 외우는 게 저는 더 편하더라는 거죠. prepare이라는 동사는 무슨 뜻이에요? 준비하다죠. 타동사로 준비하다인데 자동사도 준비하다거든요. 제 얘기를. prepare이라는 말이 뒤에다가 뭐가 붙기도 하냐면 for이 붙기도 해요. 자, 이렇게 쓰면 이 경우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요. 얘는 두 개를 서로 다른 단어라고 보는 게 타당하죠. 그렇지 않을까? 그 평소 때 여러분 과묵한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교회에 예배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좀 이렇게 좀 즐거운 표정으로 밝은 표정으로 공부하는 표정은 또 엄숙해지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강의실에만 앉으면 이렇게 인상들이 막 그거 아니라도 무섭지. 외국 사람들이 그 얘기 많이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무서운 표정들을 하고 있냐고. 아, 여러분이 나중에 커피숍 같은 데 지나가다가 요새 투명한 데 많잖아요. 앉아있는 사람들 표정 보시면 진짜 무섭습니다. 엘리베이터 탔을 때 서로 쌀벌하잖아요. 요새는 전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충 안 보면서 끊어갖고 괜히 이러면서 그 민망한 분위기를 피해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나중에 혹시 외국 같은 데 가서 외국인 딱 타면 마주치면 뭐 하던가요? 그 모닝 하면서 들어오잖아요. 엘리베이터에. 생판 모르는 사람이어도. 그리고 막 웃고 괜히 날씨 얘기하다가 그 잠깐 사이에 그러다가 내리고 이러는데 한국 사람들이 표정이 되게 무섭죠. 이게 거울이면 좋겠어. 한번 보여주고 싶어. 니네 같으면 이 얼굴을 보고 수업을 하고 싶겠냐고. 그렇지. 지금처럼 좀 밝고 환하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believe하고 believe는 저는 다른 단어라고 보여요. prepare하고 prepare for도 다른 단어라고 보여요. work for하고요. work for하고 그 다음에 work in하고 저는 다른 단어로 보여요. 특정한 단어에서만 사용이 되는 거니까 이런 건 그러니 수고라고 외우지 마시고 어차피 외울 거면 그냥 다른 단어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뜻도 다르고요. 우리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그 다음 시간에 시험을 볼 건데 앞에 명사편 배운 거 가지고 안 봐요. 이상 쓰지 마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설명하려고.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 숫자에 맞게 그 시험 문제도 만들고 숫자에 맞게 시험지도 복사도 하고 그래야겠죠. 그렇죠? 그건 뭐 하는 거냐면 위에 거예요. I prepare the exam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목요일에 시험 본다고 개새끼 시험 안 볼 것처럼 하더니 그러면 여러분은 막 집에 가서 공부하는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험에 대비하는 건 prepare for이라고 그래요. 특정 사실을 믿는 것, believe예요. 근데 저거 말고 뭔가의 존재를 믿는다든지 능력을 믿는다든지 하면요, 그때는 believe in이에요. 됐습니까? 야, 그러면 나는 신을 믿어는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예, I believe in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주 하는 얘기인데, 학자들이 서로 뭐라고 얘기하는 건 굳이 따질 필요는 없는데, 그 중에 이렇게 좋은 거 찾아서 우리가 써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은 어차피 자동사, 타동사는 한국인은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구별할 수 없다는 얘기는 미국 애들은 모국어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이니까 자타동사의 용법을 틀리지 않지만 우리는 어차피 외워야 하잖아요. 처음 단어를 딱 봤는데 얘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알 수 없고 뜻으로 봐서는 제기랄 타동사 같았는데 자동사라고 그러고 그래서 어차피 그 단어는 외워서 그 다음에 자꾸 많이 봐서 다독해서 눈에 익숙해져서 believe in 없이 가시 나타나면 이상할 정도로 반복해서 공부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인데 그런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영어 동사를 자동사, 타동사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얘는 아예 believe in이라는 타동사로 익혀버리는 게 현명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우리말로 봐도요. 의지하다라는 말은요. 뒤에 여러분 목적어가 뭐라 그랬죠? 우리 첫날 배웠던 거네요. 목적어가 동작의 대상. 의지하다라는 말은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의지의 대상이 없을 수 없잖아요. 당연히 의지의 대상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 같은데 미국 놈들은 자동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자동사는 자동사인데 뭐 없이는 쓸 수 없는 on이라는 놈 없이는 쓸 수 없는 자동사죠. depend on 뒤에 뭐가 붙냐면 somebody 또는 something이 붙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depend on은 그냥 한국인인 우리는 depend는 자동사고 뒤에 on을 써야 되라고 외우는 것보다 그냥 depend on이라는 동사를 외워버리는 게 현명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이때 전치사가 막 바뀔 수 있는 depend to, depend in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사하고 종류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시는 학자들도 있냐면 prepositional verb라고 해서 전치사 구동사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게 뭐 미국 교과서에 실린 표현인지 아닌지는 난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보는 외국 학자 책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옳으니까 가자라는 게 아니라 그게 편하니까 가자예요. 제 얘기는. 교과서를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다음에 뭐 학자들하고 누가 원래 뭐 이런 데 끼어들 개제도 안 돼요. 그냥 어디 뭐 한국에서 영어 강사 나부랭이 하고 있는 사람이. 근데 나는 내가 공부해 보니 애들 가르쳐 보니 얘네는 다른 거라고 보는 게 좋겠더라는 거죠. 왜 디펜드로 외운 다음에 나중에 때늦게 on을 다시 붙여서 외워요? 왜 이런 미련 맞은 짓을 하냐고요. 처음부터 얘네는 전치사하고 붙여서 외우면 되겠죠? 이 말 무슨 말인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단어는 제발 처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단어를 단어장으로 외우지 않고 문장에서 붙여서 외웠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 세 번 고생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나오는 단어들은 그러면 용법 붙여서 외우는 게 좋겠죠? hope만 희망하다라고 배워놔서 뒤에다가 I hope him to go라고 써놔도 맞는지 틀렸는지를 구별을 못 해버리잖아요. hope는 그렇게 오형식으로 쓸 수 없는 동사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 맞아요. 단어 하나 외워놓고 나중에 전치사 되는지 안 되는지 따로 배우고 work for은 여러분 나는 학원에서 일합니다라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I work for거든요. 어디에서 일하다라고 할 때 in에 쓰지 않아요. 근데 그 많이 실수하는 표현인데 처음부터 배울 때 그렇게 배워놨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왜 work 따로, work for 따로, work in 따로, work at 따로. in at은 여러분 언제 외우실 거냐면 대학 가서 아름다운 토익 책 이런 거 사시면 그 for in at을 구별하는 거 막 외우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련 맞게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얘는 덜 미련 맞게 공부하는 게 현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놈만 있느냐? 거꾸로 자동사 같은데 타동사인 놈도 있겠죠. 거기 있는 거 외우는 거 여러분 몫입니다. 내가 뜻 불러주는 수업은 하고 싶지 않거든요. 동의하시죠? 그죠? 거기 있는 단어 뜻 다 불러주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 거기 109페이지 보시면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거 몇 가지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건 항상 붙여서 외우세요. 거기 있는 뒤에 있는 놈들은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떼어놓지 말고 꼭 붙여서 외우십니다. 거기도 물론 보면 밑에 wait for 있고 suffer from도 있지만 suffer이라는 타동사도 있고요. suffer from이라는 자동사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다른 건지 나중에 이제 이걸 찾아서 공부하는 건 여러 번 몫인 거죠.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봅시다. accompany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동반하다라는 뜻이에요. 부모님과 동반하다라고 하면 누구누구와 동반하다니까 뭐 쓰고 싶냐면 with somebody 이렇게 썼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얘는 이 자리에 with를 쓰지 않는 곧바로 뒤에 뭐가 와야 되는 목적어가 와야 되는 소위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처음 외울 때 어떻게 외웠으면 좋았을까? accompany 명사 꼭 붙여서 외우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권하는 게 단어장으로 단어를 외우면 체계적으로 딱 이렇게 뭔가 딱 묶여 있으니까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하더라도 밑에 예문에 있는 걸로 외우세요. 근데 별로 그것도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정말 그래서 원래 단어책은 되게 두껍고 뭐가 많잖아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여러분용 책은 아닌데 해롤드 리바인이라는 언어학자가 쓴 그 vocabulary 22,000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는 표제어가 800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800개 나오는데 책은 한 400페이지 돼요. 그게 정상이지 않을까? 책 400페이지에 단어 4,000개 들어있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그 단어의 여러 가지 예문과 용례, 그다음에 쓰이는 활용법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야 정상일 텐데 우리는 단어 뜻을 남기하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용법들은 다 날아간 거죠. 여러분 중학교
어떤 단어장에 believe와 believe in의 차이가 적혀 있어요. 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get도 별거 아닌데 막 자꾸 뜻 나오면 여러분 몸소리 치잖아요. 그래서 get을 평생 얻다 구하다 하나만 갖고 살아갔거든요. 그러다가 구입하다 사다 정도는 해주죠. 구입하는 건 buy예요. 그죠? 돈 주고 사는 건 buy예요. get은요? get은 돈 주고 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의 차이를 못 가져버려서 나중에 또 소위 영어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시작하면 와 젠장 그때 혼자서 막 이상한 표현들을 마구 쓰고 다니거나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쓰거나 그래 버리게 되는 거죠. 이거 되게 웃기겠죠. 이것도 잘못 말하면. 물론 원어민들은 듣고 나서 우리가 TV에 나오는 외국인들이 한국말 좀 틀려도 웃으면서 들어주듯 여러분이 틀리는 말을 웃으면서 들어주겠지만 그게 차 마시면서 대화 나누는 게 아니라 사업의 파트너면요. 나라면 그런 사람하고 일 안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외국 이렇게 주재원으로 이렇게 나가거나 이럴 때 지금 여러분한테는 진짜 너무 먼 옛날 얘기지만 그 간부급 이렇게 나가려면 그러니까 이거 삘삘 쓰고 있으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컴퍼니라는 말은요, 우리말로 봐서 동행하다, 동반하다니까 위드를 꼭 쓸 것 같지만, 우리 이거는 예를 하나 잘 째려봅시다. 제가 여기 들어있는 PAN이 뭐라 그랬죠? 빵이 포르투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빵이 들어있는 건데, 같이 빵을 먹는 사이라는 말에서 컴퍼니라는 말이 동료, 같이 빵 먹으면서 일하는 장소에서 공장, 이런 뜻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요, 앞에다가 컴퍼니와 함께라는 말을 만들려고 그래서 접두사를 붙이려고 하는데 이 접두사 A는 보통 to라든지 on이라든지 in이라든지 with 또는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사예요. 자, 얘를 붙이려고 하는데 A를 딱 붙이면 얘가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중요한 거 지금 여기죠. 컴퍼니가 중요한 의미잖아요. 그죠? 근데 컴퍼니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면 A 컴퍼니 이렇게 발음이 돼요. 강세가 이쪽으로 옮겨가 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안 쓰겠죠. 말이 먼저 났어요? 글이 먼저 났어요? 말이 먼저 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a company라고 하던 말을 글자로 쓰려니 a company 소리가 나게 해주려면 여기에 똑같은 자음을 하나 더 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봐둡시다. A, D에 자음 두 개가 똑같은 모양이 나오면 얘는 접두사 A를 뒤에 나오는 놈 소리 때문에 자음을 하나 더 떼 쓴 거구나라고 알아두십시다. 얘는 각종 전치사와 또는 강조의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붙어버렸어요? with가 이미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with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미국 놈들은 이런 걸 자꾸 틀릴까? 우리도 잘 틀립니다. 자꾸 처갓집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틀린 말이잖아요, 처갓집, 그죠? 틀린 말이에요. 그거 봐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양놈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갓집의 가짜가 무슨 가짜예요? 집 가짜. 처집집입니까? 그러면 저것집이면 틀린 말이에요. 야, 여기 해변가 너무 멋있는데 틀렸죠. 여기 한국어가 안 되는구나. 외국에서 유학 온 사람들인가 보다. 바다 해자에 가변자죠. 그러네. 그럼 해변가라고 하면 바닷가 가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예 안 쓰는 말이지만 옛날 어른들은 역전앞이란 말도 많이 썼어요. 요새는 뭐 쓸 일이 없죠. 옛날에는 여기 아주 중요한 랜드마크였거든요. 그래서 맨날 거기서 만나고 이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역 앞에서 만나면 되는데 역전 앞에서 만나서 틀리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것도 이해되셨죠? 그래서 똑같이 말이 중복이 되는 겁니다. 얘도. 그래서 approach 이런 것도 방금 설명드렸으니 아시겠죠? 여기 to 있는데 to 또 쓰면 웃기는 말 되는 거죠. 이렇게 쓰지 않는 거예요. enter 있는데 enter이라는 말이 en이 into거든요. 여기 into가 있는데 여기다 into 또 쓰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 당연히 틀리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enter 명사를 붙여서 외웠어야죠. enter the room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approach를 외우는 게 목적이니 approach 뒤에 있는 단어가 어려울 필요는 없어요. 뒤에 건 그냥 the building 정도면 돼요. 이렇게 외우려면 단어장보다 뭐가 효율적일까? 여러분이 단어를 붙여 외울 수 없으니 독해 공부하다가 거기 나오는 단어를 외워야죠. 뭘 특별하게 외울까? 형광펜 갖고 그 나오는 놈의 밑줄하나 같이 거두면 될 거 아닙니까? 형용사는 서술적 용법일 때 비 붙여서 외우세요. 비형용사를 자꾸 붙여서 외워야 편해요. 그 다음에 형용사가 명사를 꾸밀 때는요,
명사를 붙여서 외우세요? 구이면 구까지 외워도 되잖아요. 꼭 고양이만 외워야 됩니까? 선반에 있는 고양이 이렇게 외워도 될 거 아니에요. 하품하는 고양이 이렇게 외워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단어를 자꾸 그런 식으로 외워가면 나중에 영어로 말을 하기도 너무 좋고 글을 쓰기도 너무 좋은데, 그리고 양놈들이 쓰고 있는 실제 표현을 가져다 쓰는 거겠죠. 근데 머릿속에 자꾸 1대1로 기계적으로 우리말 뜻을 끄집어내갖고 영작을 하거나 이러면 진짜 해괴망측한 문장들 진짜 많이 씁니다. 지난번에 왜 grow, raise 같은 거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말로는 똑같이 기르던데 grow는 묻어놓고 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I grow dog 이러면 괴 뒷발 화분에 담아놓고 막 물 주면서 키우는 이런 걸 grow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그런 것들까지 실수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여러분이 영어 단어를 외울 때 문장에서 외웠더라면 grow 뒤에 dog이 붙어 나오지는 않았겠죠. 입에 raise a dog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사람은 그럼 raise dog이라고 했겠죠. 너무 또 당연히. 그래서 단어는 앞으로 그게 단어 외우는 것도 더 잘 외워지고요. 더 잘 외워지고, 그리고 이건 또 얘기 잘못하면 사람들한테 혼나는데, 여러분이 단어장으로 외웠던 단어가 아마 단어장으로 외워진 게 아니라 단어장에서 봤던 걸 독해지문에서 보다가 아 이거 외웠던 건데 뭐였더라,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의 뇌가 이걸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고 외우게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단어장만으로 외웠을 때 한번 이거 여러분 실험해 보셔도 돼요. 영어 공부 딴 걸 다 접고 싹 접고 단어장만 한 1000개 꺼내서 외우기 시작해봐요. 한 50번, 60번까지 가다가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들어갑니다. 안 외워집니다, 뒤에 게. 그게 인간의 뇌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을 무리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독해 지문을 봐서 외웠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냥 독해 지문으로만 외워도, 내가 독해 공부해도 여러분 한 지문에 4-5개 나오잖아요. 한 지문에 사실 5-6개 나오면 너무 어려운 지문이에요. 너무 어려운 건데, 내 저 수험생이니까. 원래 언어학자들은 우리가 보는 지문 길이 정도면 모르는 단어 1-2개 정도를 추천하거든요. 외국어 습득에서. 그리고 지문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15% 이상 넘어가면 학습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지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한 번에 좀 많은 걸 공부할 수 있는 지문을 찾아서 공부하다 보니 좀 어려운 걸 보는 거죠. 하루에 여러분이 지문 4-5개 하면 그럼 단어 20개 들어오는데 단어 20개 못 외워요. 단어 20개 외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니까 그 지문을 갖고 단어를 챙겼으면 좋겠어요. 지문에 나오는 단어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더 많죠. 그렇게 따져도 지문으로 외우는 게 더 유리하네. 지문에 외우는 단어를 외우려면 손으로 내가 한번 옮기는 정성 정도는 있어야겠죠. 그 과정이 외우는 거잖아요. 제발. 그래서 단어는 내가 독해 지문에서 본 걸 내가 정리해서 외웠을 때 그때가 가장 잘 외워집니다. 제가 권하는 건, 옛날에 어른들은 그래서 독서 카드라고 그래서 이렇게 링 꽂아 갖고 다니던 그런 걸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들고 다니면서, 구석기 사람들은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렇고 막 사냥하다 심심하면 하나씩 외우고 이랬던 건데, 여러분은 뭐 지금은 작은 공책 예쁜 거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근데 단어를 외울 때 제가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영어 책이 2권이면 단어장은 2권인 게 좋아요. 왜 그럴까? 그래서 이게 어디서 봤더라? 모르면 돌아갈 때 그 책이 어디 건지는 알아야죠. 그래서 지문에 번호 쓰거나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각자 뭐 공부야 지 알아서 하는 거지만, 단어장으로 외우는, 정말 단어장처럼 잘생긴 단어장을 보고 싶으면 나중에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이제 단어 얘기 그만. 그러다가 어느 날 수능 기출문제를 푸는데 제 얘기를 할 enter into the college 이런 말이 기어 나오는 거예요. 젠장 짜증, 외워놨는데 이게 왜 나오지? 수능에 나온 문장이 문법적으로 잘못됐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하고, 이건 최홍기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야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서 사진을 찾아봤더니 enter into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enter into가 얘가 시작하다라는 뜻이었어. 얘 최홍규 시간에 배웠던 대로 하자면 다른 단어구나. enter는 들어가다, enter into는 시작하다. 이렇게 익히면 되는 거겠죠. 이게 보통 우리나라 문법책이 안 된다고 많이 나와요. 됩니다. enter into 있습니다. 있어요. 진짜로 수능 지문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때도 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특징을 가진 단어도 있어요. marry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결혼하다라는. 그래서 뭐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할 때 will you marry me?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러죠. 세상 필요 없는 말을. marry라는 말은 우리말에 결혼하다라는 얘기니까 뒤에다가 뭘 쓰기가 쉽냐면 with를 쓰기가 쉬워요. 그렇죠? 내가 원규와 결혼하다. 걔는 인생 조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marry with라고 쓰기가 쉬운데, 실은 marry는 타동사여서
얘를 쓰지 못하고 뒤에다가 somebody 사람을 바로 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하는 거죠. 왜 얘네들은 결혼하는데 목적어를 바로 쓰지? 안 어울리는데? 그래 생각을 해봤더니 문장을 자꾸 째려보면 사실 이건 여러분의 영역을 넘어서는 겁니다. 아, 이게 이 사람을 맞아들이다라는 뜻이었구나. 됐죠? 이 사람을 배우자로 맞아들이다라는 뜻이어서 얘가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봤더니 얘를 수동으로 쓰면요. somebody가 이리 가겠죠? somebody가 이리 가고 얘가 be married가 되는데 수동으로 돼도 그러면 얘는요. 앞에 주어가 있었을 때고 이 주어가 이리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명사에게로 가다죠. 이 명사에게 배우자로 가는 거잖아요. 됐어요? 여기 A가 B를 배우자로 맞아들이면 이러면 헷갈리니까 여기 여자가 여기 남자를 배우자로 맞아들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남자가 배우자로 with 여자 쓰면 굉장히 이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는 그래서 어떻게 여자에게로 가다라고 하는 to를 써야 맞죠. 아, 이게 단어 뜻을 살짝 바꿔놨더니 왜 수동태를 써도 to가 되는지도 이해가 됐습니다. 제 생각에 단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저건 그럼 이런 공부는 여러분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 대학 가서는 혼자 해야죠. 대학 가서는 그래서 제가 UCG 사전을 따로 봐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단어의 용법을 정확하게 쓰려면 사전도 좋지만 단어만 보려면 UCG 사전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근데 요새 그거 인터넷에 많이 들어있어요. 종이 회사들 거의 대부분 다 망했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그 제휴하는 것밖에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종이책에 대한 애정이 좀 있어서 사전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요즘 헌책방 가면 저런 거 엄청 싸요. 그래서 아무도 안 사니까. 그래 헌책방 가서 사도 되고 UCG 사전은 아직도 나와요. 용법 사전은. 저런 것들은 대학 가서는 저렇게 공부하시고 평소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평소 때는 이런 용법들은 공부할 때 여러분이 독해지문 보실 때 그러면 독해책을 살 때 단어편을 보면 되죠. depend만 달랑이 있는 accompany만 달랑이 있는 책들이 있고 뒤에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붙여주는 영어 책들도 있어요. 어떤 게 더 보기 좋을까? 이쪽이 더 보기 좋겠죠? 아주 쉽게 자신 없으면 EBS 교재는 대충 좀 붙어 있어요. 그냥 막 쓰지는 않아요. 나름 좀 책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생이 돼서 볼 책은 대부분 다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는 책은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고생들이 들고 다니는 책은 다 안 붙어 있죠. 별로 아름답지 못한. 그리고 심지어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설명이 붙어 있어도 안 보죠. 이제는 봐야겠다는 거 아시겠어요? 어차피 나중에 다시 외워야 됩니다. 처음 볼 때 제발 똑바로 외우세요. 처음 볼 때. 그게 지금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붙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 하나 볼 거냐면요. 여러분 교재로는 111페이지가 되는데 단어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리고 갈까요? 이거? reach라는 단어가 있죠. reach는 어디에 도착하다라고 할 때 something을 바로 쓰는데 arrive는 어디에 도착하다라고 할 때 in이나 at을 같이 씁니다. 역시 어땠어야 되겠어요? 그냥 처음부터 같이 외웠으면 reach the building이라고 외웠더라면 arrive in Seoul이라고 외웠더라면 그랬을 걸 중학교 1학년 때 arrive라고 외워버리는 바람에 얘 혼자 쓰는지 뭐 쓰는지 잘 모르게 돼버린 거잖아요. 너무 단어 얘기만 너무 많이 했나? reach는 손이 나가는 거예요. arrive는 발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발이 나가서 내려놓을 장소가 있어야겠죠. 전치사가 필요해요. in at이. reach는 나가서 물건을요. 손이잖아요. 손으로 잡으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바로 뭐가 오면 되죠? 명사가 바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권투 선수들 팔 길이 뭐라고 그래요? reach라고 그러죠. 손 닿지 않는 곳에라고 할 때 out of reach라고 그러죠. reach의 범위를 벗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reach는 도착하다라는 뜻이 되는데 첫 번째는 손을 뻗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reach예요. 됐죠? 팔 길이 reach라고 합니다. 그럼 뭐 그렇게 이렇게 쓰였다 이렇게 알아두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번에는 교재 111페이지에 보니까 목적어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붙는 놈이 나오는데 아 이거 남은 시간이 되게 애매하네. 애매해도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이게 딱 끝나자마자 여러분 점심시간이어서 제가 길게를 못하겠어요. 진도가 안 끝나면 조금 더 하면 좋은데 세상 딴 거 없어도 이렇게 밥 먹는 시간을 방해하면 막 욕을 뒤지게 쳐먹기 때문에 얘는 아까 뭐하고 똑같냐면요. 여러분 prepare for이라는 말은 얘가 for이 없으면 대비하다라는 말이 안 되죠. believe in이란 말은 in이 없으면 능력을 믿다, 존재를 믿다라는 말이 안 되죠.
그것처럼 특정 동사들은 뒤에 전치사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거기 첫 번째로 나오는 regard라는 단어는, 그 다음에 look up이라는 단어는, 그 다음에 think of라는 이런 단어는 얘네들이 뒤에 사람이 오면요. 사람이 오면 그 다음에 이 자리에 항상 뭐가 등장을 하냐면 as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다음에 뭐가 오냐면 사물이 와요. 자, 요렇게 쓰면 얘가 무슨 의미가 되냐면 얘를요, somebody를 간주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상하죠? 나는 원규를 간주해. 완전한 문장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명식이야?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원규를 간주해가 말이니? 말 아니잖아요. 그죠? 야, 내가 그걸 두었어. 이건 말인가요? 당장 뒤에 뭐가 필요하죠? 오다 이런 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I put it 이라는 말은 완전한 문장이라고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얘를 뭘로 구별해 왔냐면 사명식으로 구별을 해왔고, 그래서 요즘 미국 애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얘는 뒤에 반드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붙는데 얘 말 없으면 안 되는 놈이니까 우리 얘를 필수 장소 부사라고 부를까? 라고 하는 게 요즘 영어권 애들의 공부 방법이에요. 요즘이 아니죠. 얘들은 원래 이랬어요. 우리가 귀찮으니까 야, 전치사 부사구잖아. 필요 없는 내용이잖아. 빼버리고 사명식. 이건 이제 일본 애들하고 한국 애들이 했던 거고, 이걸 문장의 사명식으로 분류하는 영어책은 한 권도 없어요. 그래, 애초에 문장의 오형식은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하는 분류가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영어에. 또 안 믿기는 표정이죠. 이런 아저씨가, 사람 이름이 양파인데요. 이런 아저씨가 왜 이름까지 가르쳐 드리냐면, 옛날에 막 이런 게 게시판에 한번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 제 구락 간다고, 우리 모른다고 아무 얘기나 막 한다고 그래서 제가 요즘 학자 이름 나오거나 이러면 다 써드립니다. 스티어니언스라는 박사는 19세기 말에 영국의 궁정학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어연구원 학자인 거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조선으로 치자면 지편전 학자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쓴 논문 중에 동사 하위 구조 5가지 모양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자기가 동사 뒤로 나타나는 모양 5개에 관해서 이 자리에 나타나는 동사 모양 5개에 관한 연구 이런 논문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5가지가 쭉 나오는데 그걸 일본 애들이 1, 2, 3, 4, 5형식이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문장의 5형식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었고, 이 사람이 이 논문에 소위 우리가 지각동사, 사역동사라고 부르는 특수동사들은 이 사람이 논문에서 언급한 적도 없는데 그냥 일본 애들이 5형식이라고 한 거예요. 또 써드릴게요. 예, 또 써드릴게요. 영국의 학자 중에 홈비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름으로 된 사전도 있을 정도로. 이분이 문장의 분류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권위자거든요. 저분은 문장을 25형식으로 분류해요. 25형식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5형식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영어 문장을 어떻게 5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지? 25형식 안 많다니까요. 막상 써보고 나면 차이가 어떤 거냐면 얘도 있지만 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있고 이렇게 다 따로 나눠 놨을 뿐 사실은 이렇게 나누는 게 저는 정상으로 보이는데요. 야, 그리고 최근에 아주 유명한 영어학자 중에 또 쿼기라는, 찾아보세요. 거짓말 아니니까. 아주 유명한 영어학자가 한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영어책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4명의 공전대 영어 문법 책이 한 2,500페이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책 아니에요. 문제 있는 책도 아니고 학습서가 아니니까. 자기 연구 결과를 이렇게 책으로 만든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문장을 7형식으로 최소 분류를 하는데도 좀 전에 얘기했던 I put it 그건 떼요. 그건 3형식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문장에 분류해 보면 얘가 별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책에 보면 동사가 아까 participate가 동사가 아니고 participate in이 동사라는 거예요. 참가하다, 참여하다라는 말은 participate 뒤에 in이 꼭 붙어야만 쓰는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붙여서 외우시라고요. 얘는 수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혀 다른 별개의 동사라는 개념을 잡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느낌 오셨죠? 얘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간주해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저건요. 말 자체가 이상하니까 나는 간주해라고 하지 마시고 얘는 뭐뭐를 뭐뭐로 간주해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우리말에 로서라고 쓰고 있지만 또는 로서도 되거든요. 로서가 something이 가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사실은 누가 가지는 거예요? 얘가 가지는 거고 여기 앞에 있는 이 말이 something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기왕이면 이렇게 하세요. regard A as B라고 외우는 나라는 대한민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이러면 어디에 뭐가 와야 될지 잘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사물한테 쓰면 어색한지 안 어색한지 이런 것도 잘 알 수 없어요. provide A with B는 이렇게 쓰는데 얘도 A만 있으면 이상하죠. 그렇죠? 지금 같은 종류예요. 나 A에게 줬어. 뭘 새끼야 이렇게 되잖아요. 이 뭘이라는 말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놈이지 사명식이 아니라고요. 없으면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얘가 사명식이에요. 학교에서 물어보면 사명식. 야, 그러면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은 모를까? 다 알아요. 교과서가 저렇게 돼 있으면 방법이 없어요. 웃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문장의 오형식에 관한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선생님이 쓰신 논문인데 제가 대학을 다닐 적에 이미 그걸로 배웠어요. 이런 이상한 분류가 있나? 그냥 이 오형식 학습이 영어 공부에 끼치는 민폐에 관해서 그 선생님이 논문을 쓰셨거든요. 그게 한 80페이지 정도 되는데 다 그걸로 배우고 학교에 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도. 근데 저는 그나마 학원에 있으니까 조금 말이 자유롭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함부로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얘기를 쉽게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러시는 거지. 공부할 때. 그래 갑자기 막 학교에서 이런 거 쓰고 이러면 이상해지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급적이면 A with B 이렇게 하지 마시고 provide 그 다음에 somebody with something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야 뭘 할 수 있냐면 얘가 에게겠군. 그렇죠? 얘가 무엇을이겠군. 이렇게 자동으로 익혀지니까. allow A to B라고 외우지 마시고 처음 allow로 외울 때요. 잘 외웠으면 얘를 나중에 문법 시간에 allow는 항상 목적격 보호에 부정사가 오는 동사 이딴 걸 안 외웠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도 allow somebody to do라고 외우세요. to be라고 외우지 마시고. 이거 왠지 아시겠죠? 이걸 to do라고 외울 거냐 to ing라고 외울 거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 거예요. look forward to는요. 얘는 또 이상하게 ing라고 외워요. look forward 떨어진 겁니다. look forward to ing라고 쓴다는 얘기는 얘는 뭐라는 얘기죠? 전치사. 그래서 이 자리에 아무 명사나 오면 돼요. I look forward to your success라고 써도 맞는 말이에요. 너의 성공이라고 써도 되는데 동사를 쓸 때는 ing를 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건요. 야, 여기 부정사 자리야. 딴 거 쓰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o까지로 끝내지 마시고 앞으로 to를 보면 뒤에 do인지 ing를 구별하세요. 역시 어떻게 하면 되겠다? 형광펜으로 allow로 할 때 뒷구조까지 딱 붙여서 봐버리면 자꾸 눈으로 보면 그게 몇 번 보면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이 내용은 본격적인 건 뒷시간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somebody라고 이렇게 영어책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앞으로 여러분 대학 가시면 그때쯤부터 구입하는 영어책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생들 책만 AB라고 되어 있어요. 저기 한 EBS 교재 같은 경우는 성인물인 경우에 성인물 오해하지 마세요. 성인 영어 회화책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TV건, 라디오건, EBS에서 하는 영어 회화책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책 저자들이 다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원래 당연히 이렇게 쓰는 거죠. 사전 찾으시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쓰면 꼭 사람만 쓴다? 아니요. 한 80%, 90%는 사람이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something이라고 쓰면 당연히 사물이 어울리는 거고 이렇게 쓰면 둘 다 흔히 나타남이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고정된 사고를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좀 전에 그 provide는 뒤에 somebody with something이라고 쓰지만 furnish 같은 단어는 사실은 뒤에 something with something이라고 쓰거든요. 아하, 이렇군요. 왜 그럴까? 얘는요. 가구를 공급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여서 그래요. furniture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어디에 시설을 넣거나 이럴 때는 시설을 넣고 설비를 넣을 때는 또 equip 괜찮거든요. 그러면 얘도 당연히 somebody보다는 뭐가 어울릴까? 학교에 with air conditioner 이렇게 쓰는 게 어울리니까 something something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고민을 한 번에 다 털어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독해 지문에서 단어를 외우는 겁니다. 단어장으로 고생하지 마시고 말리진 않겠는데 한 번에 수험생 입장에서 한 번에 많은 단어를 외우는 것도 꼭 못하게 만들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국 그 단어를 이해하고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은 독해 지문에서 온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사하고
동사만으로 끝나지 않고 전치사가 있어야 내용이 완성되는 동사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뭐 depend on이나 이런 것처럼 바로 붙어 있는 전치사고 동사들 말고도 전치사가 없이는 내용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그런 모양들이 있는데, 저희 흔히 우리가 이제 사명식입니다라고 이렇게 배웠던 내용들 중에 그 중에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고 전치사가 없으면 내용이 좀 뭔가가 좀 모자라는 듯한 그런 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페이지로는 111페이지가 되는데요. regard라든지 뭐 제가 너무 많이는 안 쓸게요. 교재 어차피 다 있으니까 look up이나 그 다음에 think of 같은 이런 말들이 나타나면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주로 뭐가 오게 되냐면 이 자리에 A, B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람 이렇게 하면 더 좋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오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이렇게 사람이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이 자리에 전치사가 as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사물이 올 수도 있는데 주로 지위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as는 우리말의 뭐뭐로서 그 다음에 로서에 해당이 되는 이런 지위 신분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져서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somebody를 something으로 간주한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뭐 굳이 간주하다라고 해석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생각하다 정도로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자주 쓰이는 놈이고요. 나중에 얘가 문법 문제로 나오면 전치사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얘를 갖고 얘를 빼면 somebody가 앞으로 가서 여기가 be 형태로 수동이 되었을 때 이 자리를 뭘 가지고 장난을 잘 치냐면 우리가 언뜻 by가 잘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거냐면 그러면 as라는 전치사가 없으면 안 되겠군요. 그래서 요런은 항상 저런 수동의 모양을 가지고 장난을 잘 치니까 저런 부분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쭉 보시면 아래쪽으로 보면 뭐 describe라는 단어도 있고 여기 뭐 see 같은 경우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각각 여기에 들어오는 말들은 단어가 약간의 느낌 차이를 뉘앙스 차이만 만들어줄 뿐 본질적인 의미를 바꾸지는 못해요. 여기 있는 as가 이 동사의 성격을 어느 정도 규제해 버린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뭐로서 다들 기본적으로는 뭐 생각하다, 간주하다, 묘사하다 이렇게 나오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전부 다 뭐가 되냐면 다 생각하다라는 이런 의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으로 거꾸로 이런 의미가 아니라면 즉 싫어하다라는 이런 동사면 이 자리에 당연히 들어갈 수 없는 거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요 말이 조금 자칫 잘못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까봐 설령 이 자리에 나타나는 동사를 모르는 동사가 온다 하더라도 처음 보는 동사가 온다 하더라도 여기 somebody하고 something하고의 관계를 뭘로 둘 수 있을 거냐면 이퀄의 관계로 만들어서 이해를 해버려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 모양을 보실 때는 항상 여기 있는 전치사 as를 좀 더 이렇게 눈여겨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of가 2번 나오는데요. 사실은 뭐 우리가 이미 앞에서 of는 배운 바 있기는 하지만 얘네는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of는 둘 다 일단 대상입니다. 근데 대상인데 들어가는 동사들이 들어갈 때 하나는 remind 같은, 자, 먼저 위에 있는 거예요. 자, 뭐를 이렇게 생각나게 하다라는 이런 말을 쓸 때 거기 보시면 뭐 convince라든지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타나잖아요. 이럴 때 이 자리에도 주로 뭐가 오냐면 일단 사람이 주로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of가 오면 그러면 something이 오면 얘가 주로 이때 of도 뭐가 되는 거냐면 역시 똑같이 대상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에게 그 다음에 무엇을 생각나게 하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그 아래쪽에 있는 거 보시면 그거 말고 rob이라든지 쭉 적혀 있는 단어들이 뭐 deprive나 read 같은 경우가 아주 잘 사용이 되거든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른 단어들은 안 쓸게요. 자, 여기에 나오고 얘네들이 또 뒤에 사람이 오고 뭐가 오냐면 of라는 놈이 오면 동일하게 대상을 나타내는 of인 건 똑같아요. 똑같이 대상을 나타내는 말이긴 한데 이게 말하는데 왜 숨이 차죠? 죽으려고 그러나? 이럴 때 이제 이 자리에 동사를 두 개를 한번 나눠 보면 여기에 있는 건 뭔가를 생각나게 하다, 떠올리게 하다 류의 동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somebody에게라는 말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뭐뭐를 기억나게 하다, 생각나게 하다, 떠올리게 하다 종류의 동사들이 들어오는가 하면 이 자리에는 빼앗다라는 뜻을 가진 이런 뜻을 가진 동사들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흔히 여러분 뭐 책들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여기 있는 of를 뭐라고 쓰기도 하냐면 뭐 제거, 그 다음에 박탈,
분리를 나타내는 of이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하거든요. 조금 자신 있으면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좋고, 그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제일 처음 of를 배웠던 것처럼 대상을 나타내는 of이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of는 부분이나 소유를 나타내는 of로 쓰이고 있지 않아요, 그죠? 이게 of가 부분 소유가 되려면 명사가 아니다, 얘기했으니까 다시 하지 맙시다. 제일 많은 게 열의 8은 다 대상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앞으로 이런 모양의 놈들을 보시면 전부 of가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빼앗다, 제거하다 류의 동사가 들어왔을 때 이 자리에 of가 쓰이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얘도 regard as be 저런 모양하고 마찬가지로 somebody를 앞으로 뺐을 때 be robbed of가 들어오는 거,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로 만들 때 쟤네는 뭐 내신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학교 졸업하고 보는 각종 영어 시험들에도 이 전치사와 관련된 문항들을 굉장히 잘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명 우리가 공급동사라고 부르는 놈들이 들어오는데요. 이 자리에는 기본적으로 다 뭔가를 주고 제공하고 하는 놈들이 아니면 사실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요 동사가 특히나 요 종류의 동사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얘가 영어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사형식이라는 놈하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동사여서 이게 미국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일단 이 자리에 사람이 먼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무엇을 주다라는 말이 들어올 때 여기는 with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뒤에 그 something이 들어오는데 얘를 갖고 문제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첫 번째 with를 빼고 준 문장을 틀린 것으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사형식이라는 놈이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고 문제를 물으니까 여기 나오는 말들이 다 무엇을 주다라는 모양으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사람 소위 간접 목적어 같고 여기 있는 게 꼭 직접 목적어 같아서 여기 있는 with를 빼고 문장을 만드는 경우들이 우리보다 실제로 이걸 모국어로 쓰는 동네 초딩들한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미국 애들 시험에도 잘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예전에 그 수능에 이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토익 시험에 잘 나오던 건데 it하고 it를 가리는 이런 문제가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이 보기로 좀 어이없어 보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들이 볼 만한 문제인가 싶은데 이게 미국의 초딩들은 이 시험을 잘 봐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뭐가 같죠? 소리가 같아서. 소리가 같아서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를 가리는 문제가 나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한테 수능 문제로 물었던 건 좀 오버하신 것 같아요. 이걸 수능 문제로 물어본 건. 근데 이건 그러니까 이거 뭐 일의사하고 소유격하고를 구별하는 건데 우리나라 고3한테 이걸 물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엄청 많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게 야 이런 걸 물어도 틀리는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있더만요. 수학 능력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한 가지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얘의 위치를 바꿔서 사용할 수 있어요. 즉 something이 앞에 오고 somebody가 뒤로 와서 something을 주었다라는 말을 쓰고 somebody에게가 되면 당연히 뭐가 바뀌어야겠어요? 전치사가 바뀌어야겠죠. 이 with라는 전치사가 하고 있는 역할은 뒤에 있는 사물을 앞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역할을 담당한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앞에 있는 사물이 뒤로 있는 사람에게 가야 될 테니까 그 사물이 사람에게라는 말에 해당될 전치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얘를 for로 바꿔야 사물이 누구에게라는 이 for이라는 전치사의 제일 기본 뜻이 뭐가 되냐면 어디에로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for를 쓰는 게 타당해지는 거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뭘 주고 공급하고 제공하고 하는 동사들이 아니면 이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따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사형식 동사들하고 구별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내내 얘기를 했지만 그냥 provide라고 외우지 마시고 provide somebody with something까지를 그냥 외워두셔야 그래야 나중에 사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똑같이 주다인데 give는 somebody something으로 바로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어 뒤에 모양까지 같이 붙여서 외워두셔야 나중에 정확한 사용을 할 수 있죠. 여러 번 동일한 얘기를 반복하는 거지만 여기 있는 놈들은 약간의 어감 차이들만 줄 뿐 얘네한테 얘네를 준다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변하지는 않아요. 이 furnish라는 단어는 원래는 가구를 넣어주는 걸 furnish라고 그래요. 단어 보니까 furniture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예, 유래가 같습니다. 여기 equip이라는 것도 시설이나 설비, 장비 같은 걸 넣어주는데 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사람 말고 뭐도 많이 오게 되냐면 학교라든지 이런 단어들도 많이 와요. 그 집에
그 다음에 뭐뭐를 주었다라는 이런 단어로 쓰거나 해서 꼭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자리가 꼭 사람만 오는 건 아닌데 보편적으로 뭐가 주로 온다는 얘기냐면 사람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을 찾았을 때 여러분이 somebody something이 이렇게 같이 적혀 있으면 그건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공이 많이 쓴다라는 표현이 되죠. 얘는 첫 번째 수능에 나올 때 뭐가 나온다라고 그랬냐면 수능에 문법 문제로 나올 때 얘 빼고 나와요. 얘 빼고 나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with하고 for를 바꿔 쓴 것. 결국 somebody something의 위치를 바꿔 쓴 게 되는 거였죠. 그러면 저거 얘는 somebody something의 위치를 바꿔 쓰는 건 고등학생들 시험 문제보다 대학생들이 보는 영어 시험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잘 헷갈리니까, 그리고 잘 안 찾아지니까. 그리고 얘도 기본적으로 수동을 만들었을 때 뒤에 나타나는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똑같이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얘는 수동으로 만들었을 때요, with하고 for를 갖고 장난치면 문제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답률이 되게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되니까 저 부분은 조금 주의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from이 나오는데요. 이 from이라는 전치사는 다시 얘기 드리지만 얘네들을 볼 때는 동사도 중요하지만 동사보다 더 중요한 게 전치사입니다. 전치사가 지금 동사의 성격을 규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전치사가 with가 뒤에 있는 사물을 앞쪽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뜻을 갖고 있구나. 그 다음에 아까 봤던 of가 대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거, 분리, 박탈의 의미를 가진 of도 있구나. 그 다음 as는 앞에 있는 명사, 뒤에 있는 명사를 이퀄을 만들어 주는구나 라는 이런 언어 감각이 생기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from 하나가 남았는데 이 from이라는 전치사는 출발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두 개를 벌려놓고 떼어놓는 역할을 담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붙어있던 것들이 전치사를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이상하죠. 만약에 이렇게 A하고 B가 이렇게 붙어 있었다면 이 자리에 from이라는 전치사의 기능이 작동을 하면 얘네 두 개가 서로 벌어져서 이 자리에 from이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A, B가 서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기능을 from이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from은 만약에 이게 동작이라면 이 동작하고 사람이 떨어지면 이 사람은 이 동작을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동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그 다음에 둘 다 사물이라면 사물을 확실하게 뚜렷하게 차이나게 떼어놓고 구별하게 하는 용도로 쓰이는 전치사가 from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다가 tear 같은 동사를 쓰거나 그 다음에 거기 보면 differentiate 같은 단어도 있죠. 그 다음에 separate 같은 이런 단어를 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distinguish 같은 단어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differentiate 같은 이런 단어가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somebody something 이렇게 쓰면 아무거나 자주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from을 쓰면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somebody something이 들어오면 그러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from은 양쪽 편에 있는 놈들을 서로 떼어놓고 벌리는 역할을 담당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라고 해석하셔야 되냐면 두 개가 이렇게 붙어있어 구분이 잘 안 되고 헷갈리던 걸 확실하게 떼어서 뭐 하는 거냐면 구별하고 분별하고 차이를 가르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구별하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separate이라는 말 자체가 떼어놓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distinguish가 차이를 구별하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 얘는 헷갈리지 않는데 이게 tear A from B라고 쓰면 얘는 여러분 틀릴 가능성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tear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얘가 뒤에 from이 이렇게 붙으면 얘가 얘하고를 구별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 아주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두셔야겠고요. 자, 그래서 tell the difference 그거 하면서 기왕이면 tell the difference라는 말이 어떤 뜻으로 쓰이는 거다. 얘가 차이를 구별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도 같이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더 좋겠죠. 기왕이면 붙여서 기억을 해두면 더 좋잖아요. tell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편 마지막이 되는 건데요. keep이나 그 다음에 stop이나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prevent라든지 이런 말들이 들어오고 엄청 많거든요. 얘도. 그 다음에 얘는 뒤에 뭐가 오냐면 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을 뒤에 나오는 동작하고 거리를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동작이니까 동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앞에 전치사가 있으니까 그냥 동사는 쓸 수가 없다. 그죠? 그러면 동사를 뭘로 바꾼? 명사로 바꾼 동명사를 쓰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ing의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from이 소위 거리를 떨어지게 하는 거니 얘도
somebody가 이 동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이 from을 그래서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졌다라고 해서 억지를 나타내는 from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결국은 암기하는 건데요. 이 6개의 동사의 모양을 보실 때는 이거밖에 없거든요. 더 이상 다른 모양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없으면 이상한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보는 목적어 뒤에 나오는 전치사들은 없어도 괜찮은 놈들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꼭 붙여서 같이 나올 때 같이 외우시기를. 여기 있는 놈들은 여러분이 뭐 EBS 교재나 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영어 교재를 갖고 공부하시면 밑에 단어편에 다 같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떼놓지 마시고 얘네들을 붙여서 하시는데 그때 as와 of와 with 그리고 from 4가지의 기능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시험 준비하거나 이럴 때는 뭐 또 주의해서 보셔야겠냐면 아까 얘기했던 수동어로 바꾸는 모양이나 얘 같은 경우는 수동어로 바뀌는 모양을 물어보지 않고 얘를 물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ing를 써야 되는데 뭘 묻냐면 to 동사 원형을 써서 사람들이 틀리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문제를 묻거든요. 뭐 keep이나 stop 정도 되면 사실 틀린 학생 별로 없겠지만 이게 단어가 내려가서 inhabit이라든지 이런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익숙하지 않으면 틀릴 수 있다고요. 그냥 to가 보이면.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명확하게 뒤에 from이랑 같이 쓴다라는 걸 챙겨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